날씨가 많이 춥죠? 네, 오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튼학원의 과학원장이고요. 학원에서 수학이란다. 화학, 원투, 내신하고 수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예비 고1을 위한 고등과학 학습 전략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 제 얘기가 끝나면 이제 수학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수학 얘기 간단하게 하실 거고요. 자, 예비 고1을 위한 고등과학 학습 전략은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할 건데, 그 고3 때 이제 내신 과목 선택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과목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으냐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2학년, 3학년 과학 공부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에 관한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화학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화학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3 때 내신 과학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고1 때는 저 문과, 이과 모두 공통적으로 통합과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부터 이제 선택을 하기 시작하죠.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이제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화원 4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고, 이미 다 선택했죠. 보통 대부분 학교가 3과목씩 선택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3 때 가서 이제 2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학생들 쭉 돌아다니면서 조사해보고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 2과목이 조금 달라요. 원과목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보통 이제 다들 3과목씩 선택을 시키는데, 2과목이 어떤 학교는 한 과목만 선택을 하게 하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대진여고 아시죠? 대진여고. 그 대진여고 좀 입시 실적이 좀 좋은 학교인데, 거기서 3과목을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덕고, 이번에 수능 만점자 나왔던 선덕고는 여기 2과목 4개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급과학이라는 과학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보통 일반고에서는 안 배우는 건데, 특목고 아이들이 보통 배우는 책인데, 그게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물학, 고급 지구과학 또 4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학교 때 배우는 내용, 전공자들 배우는 내용을 좀 발췌해갖고 만든 교과서인데, 그래서 이거 2과목 4개 하고, 그 다음에 고급과학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해라. 이렇게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 과학중점고라고 하는 이 대진고, 그 다음에 이제 용화여고 있거든요. 거기는 3학년 때 4개를 모두 다 배우고, 그 다음에 고급과학에서 또 2개를 선택해서 배우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보통 일반고는 한 과목을 이제 2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진여고, 그 다음에 선덕고, 그 다음에 대진고, 여기가 입시 실적이 괜찮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근데 이 근처 말고 이제 다른 거, 예를 들면 저기 남양주 쪽에 가면 이제 동아고라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지금 일반고인데 그 학교도 입시 실적이 괜찮은가 봐요. 근데 2과목을 3과목을 강제로 아이들한테 선택을 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원과목은 어느 학교든지 간에 다들 보통 3과목씩을 선택을 시키는데 2과목에서 이게 선택하는 과목 수가 약간 달라요. 이거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이제 고3 때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갖고 이제 과학 말고 다른 과목, 뭐 사회 과목하고 뭐 수학 과목 섞어가지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2과목이 좀 어려워서 보통 3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요. IQ가 가장 높은 3학년 때.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걸 회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 있지 않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여기 2과목이 약간 가산점이나 어드밴티지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예상입니다. 이게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아는 건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들이 이 2과목을 좀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 이제 학생부가 말이 많잖아요. 뭐 깜깜이 전형이니 뭐 음서진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학생부 기재사항을 좀 축소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부는 이제 어떻게 해갖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냐면, 그게 무시험 전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부만 갖고 아이들을 선발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교과, 비교과 내용을 갖다가 학생부를 보고서 판단하는 건데, 이때 학생부 기재사항을 축소를 해버리면은 이 비교과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조금 줄어든다. 이렇게 따지면 교과 성적이 조금 중요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부만 보고서 이 아이가 우수하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물론 비교과도 들어가지만 교과 성적, 그다음에 뭘 배웠느냐, 교과 과목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특히 2과목이 어느 정도 공부가 잘 돼 있는지, 얼마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하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시 실적이 좋던 학교들은 대부분 요즘 많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원과목도 뭐 선택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지만 투과목도 좀 신중하게, 물론 수능에서는 이거 안 봐도 되죠. 수능에서 원과목 2개만 봐도 되는데 보통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수능만 생각하다 보니까 투는 잘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를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고, 자, 그런데 투 과목을 그럼 선택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선택하면 좋으냐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1학년 때 2학기 되니까 이제 막 원과목 뭐 선택할 건지 학교에서 막 결정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2학년 2학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투 과목 뭐 할 건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정해라. 물론 대충 지금 수요 조사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고 할 건데, 그때쯤 되면 이제 어머님들이 전화를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뭐 하면 좋으냐, 투 과목을. 그런데 예전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내신 받기 좋은 과목 하는 게 좋겠다. 그러려면 애들이 많이 선택하는 거, 보통 이제 화학생물 정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을 좀 고려하게 되면은 내신 받기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좀 유리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학업 역량 평가 항목이 있어요. 학업 역량 평가 항목은 뭐 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내신 보겠다는 겁니다. 내신. 근데 이제 우리 과, 이제 지원하는 과에 들어와서 얘가 얼마나 공부를 잘할 수 있겠는 걸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시험을 안 보다 보니까 그 학업 역량 평가를 내신으로 볼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체 내신을 본다고 합니다. 내신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내신 좀 안 좋으면 사실은 학종이 힘들죠. 그래서 이제 학생부 기재사업이 축소되니까 내신의 비중이 자꾸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학 과목을 또 별도로 본답니다. 얘가 수학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공계는 수학 못하면은 과학을 못하게 돼 있어요. 특히 저도 이제 화학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맨날 실험하고 그런 거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수학으로 다 헤쳐버립니다. 수학을 모르면은 화학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리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수학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과목을 본답니다. 과학 과목을. 과학 과목을 보는데 어떤 과목을 볼 거냐면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에 내신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 컴퓨터, 그 다음에 기계 항공, 그 다음에 건축학과, 토목과 이런 데에서는 물리하고 관련이 있죠. 그런 데에서는 물리 과목을 좀 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밖에 뭐 신소재, 재료공, 그 다음에 뭐 화공, 이럴 때는 좀 화학을 주로 볼 거고, 화생공 이런 데 화학생물 볼 거고. 그래서 자신의 지원하는 과와 관련된 투 과목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 두는 게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할 때 유리할 수 있겠다. 특히 상위권은 더욱더 유리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제도가 선택형으로 바뀌기 전에 지금 현재도 그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를 예를 들면 일반 전형으로 지원할 때 이 아이가 그 학교에서 배웠든 안 배웠든 얘가 지원하는 과가 만약에 물리하고 관련된 과다 하면은 물리2를 공부했든 안 했든 물리2 시험을 봐버려요. 카이스트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서울대 카이스트가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선택형 이제 교육제도 전에도 벌써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선택형으로 바뀌어버리면 이제 모든 대학들이 아마 그런 추세를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 과목을 선택할 때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지원하는 과하고 좀 맞춰가지고서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게을리하지 말고 좀 신경 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시실적이 좋은 학교들이 이상하게 이걸 많이 조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아마 좀 중요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3 내신 과목은 자신의 지원과를 좀 고민하셔서, 뭐 2학년 2학기쯤 되면 대충 내가 어느 정도 어느 과를 가겠다고 대충 윤곽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맞춰서 조금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으냐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것도 또 어머님들이 참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수능을 어떤 거 해야 되나요? 어떤 과목이 유리한가요? 어떤 과목이 불리한가요? 뭐 그런 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일단 수능 선택 과목은 학생부에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수능 과목은 유리하고 불리한 과목이 없어요. 실제로 과목의 난이도가 있죠. 보통 이제 물리나 화학은 어렵고 생물지학 쉽고, 그래서 이제 쉬운 과목은 점수 잘 받으면 그래서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수능 점수를 표준 점수로 환산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100분위까지 이렇게 도입을 해갖고 그 난이도 차이를 유불리를 해소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 유리하다 요즘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선택의 기준이 뭐 하는 거냐면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 드는 거. 왜냐면은 이제 수능 준비를 할 때 그렇습니다. 이제 과학의 그 수능 등급이 떨어졌다고 대학이 떨어지거나 대학의 이름이 바뀌는 일은 없는데 수학이 등급 떨어지면 대학의 이름이 팍팍팍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3 수능반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1학기 때도 과학에 집중을 잘 못합니다. 학원에 수업 듣는 거 정도 몇 개는 잘 못하는데 이유는 수학 때문에 수학에 너무너무 할 게 많아서 그래서 수학 공부 물론 수학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또 국어도 어렵다 그러잖아요.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는데 과학이 거기에 조금 걸리적거리면 조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과목.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수학 잘하는 아이들은 물리를 또 잘하고 재밌어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거꾸로 화학을 더 재밌어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건들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2학년 때 공부를 쭉 해보면 아, 나는 뭐가 맞다. 이제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서울대는 과학 2 중에서 한 과목을 무조건 꼭 정시해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지원 학생들은 2 과목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학습 능력이 떨어진 하위권 학생들은 그냥 생물하고 지학을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생물 지학이 물리나 화학보다 공부하기가 좀 편하고요. 부담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저 하위권 학생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요즘은 생물하고 지구과학의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졌죠. 예전에는 화학이 제일 많았었는데 요즘 바뀌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이게 인원수가 많으면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게 하위권 학생들만 생물지학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아, 난 물리학 못 해먹겠어. 그래갖고 이제 생물지학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등급을 나누려고 이게 조금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뭐 생물, 지구과학, 물리화학 전부 다 1등급 컷이 50점 만점에 45점 정도로 나오게끔 난이도를 항상 조절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공부하기에는 그나마 부담이 좀 덜한 그런 과목이에요.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는 게 이따 이제 화학 얘기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은 요거를 좀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과학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거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그럼 이제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2학년 때 올라가 가지고서 상위권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면은 각 학교마다 이제 거의 모든 학교가 다 있는데 영재반, 인재반 있죠. 수학 영재반, 과학 인재반 있어요. 뭐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안 들어가는 친구도 있는데 요거 보통 내신 가지고서 학교 내신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점수 갖고 뭐 합쳐서 선발한다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서 선발 될 수 있으면 이게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여기가 보통 평상시에는 이제 일반 자기 반에서 공부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모여가지고 특별한 활동을 하죠. 뭐 수학 공부를 따로 한다든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한다든가, 과학 실험을 한다든가, 그다음 무슨 체험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게 그냥 다 학생부에 기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학생부가 굉장히 비교과가 빵빵해지죠. 근데 되게 힘들어 하는데 많이 힘들어해요. 이것 때문에 학원을 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힘들더라도 학종으로 지금 대학을 생각한다면 상위권 학생들은 여기 가는 게 좋겠고 안타깝지만 요거는 정말 상위권 학생들만 학교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발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특별히 신경을 잘 안 써주더라고요. 상위권 학생들은 여기 들어가서 비교과를 조금 준비하는 게 좋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학원에서 이 비교과를 준비해 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거를 쫓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뭐 학교하고 어떤 대학하고 뭐 이렇게 연결 맺어갖고 거의 가서 뭐 실험해하라 공부해라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건 쫓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여기 들어가서 힘들더라도 계속 하는 게 좋겠고 어떤 학생은 나 못하겠다고 나오는 친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수능으로 갈 거다. 그래갖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2학년부터는 이제 과학원 이제 선택한 과목 이제 내신 대비를 하는데 자, 이때 여기 내신 대비할 때 내신 대비가 수능 대비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이유는 요즘에 내신 문제 보면은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또는 수능 기출문제가 들어와요. 선생님들이 그걸 변형해서 냅니다. 이유는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는 고난도 문제가 필요한데 그 고난도 문제는 수능, 모의고사 문제만 하는 게 없어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문제를 만들어 내시는데 제가 20년 넘게 강의하면서 봐도
그럴 만한 능력을 가신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다들 요거를 변형해서 문제를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수능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수능 이렇게 가르치면서 요즘만큼 어려운 거 없어요. 얼마 전에 그 손주훈이라고 하는 메가스터디 만든 양반이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사회 과목, 사탐 과목 자기가 이렇게 풀어보는데 주어진 30분 동안에 20문제지 않습니까? 15개밖에 못 풀겠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진짜 어렵고, 그래서 고3 때 1년 동안 수능 준비를 합니다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내 해도 1등급 못 받거나 그런 친구도 허다하고요. 그 재수생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예 전략을 어차피 내신 과목 중에 이제 수능 과목으로 선택할 게 있고, 거기 배우는 내용이 이제 수능에 나오는 거니까 내신 대비하면서 수능 대비한다라는 생각 갖고, 사실 내신 문제에서 다뤄지는 문제 보면 수능에서 아주 어려운 고난도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잘은 안 들어와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내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고3 1년 동안 공부해서 또 상위권 학생 중에서도 그랬다 하더라도 잘 못 푸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수능 대비한다 생각하고 그런 문제까지 접근해서 공부를 해두는 게, 그래서 고2 때 한번 하고 고3 때 가서 또 한번 하고 2년 정도 반복해서 수능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 때 들어가면 아이들의 약간 이제 변동이 조금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좌절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2학년 1학기를 딱 끝나고 나니까 나는 이제 학종으로 안 된다. 나는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갖고, 그래서 막 세상 다 무너지는 것처럼 막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 2학년 올라가서 문이과가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과로 딱 들어갔다고 했을 때 2학년 1학기 때까지의 그 내신 점수가 거의 3학년까지 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서열화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거의 안 바뀌어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내신 점수를 봤더니 나는 학종으로 갈 수 있는 내신 점수가 아니다. 학종으로 갈 수 있는 내신 점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작년에 그 여러 대학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 등급이 조금 이렇게 인터넷상에 나오는데, 그걸 제가 보니까 단국대, 건국대, 이거 보통 중위권 대학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뭐 3에서 한 4.5 정도 내신 등급을 받으면, 물론 이제 비교과가 아주 뛰어난 학생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낮아도 들어갈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뭐 2에서 3.5 정도. 위로 올라갈수록 좀 내신 등급은 점점 올라가겠죠. 비교과가 부족하면 내신이 아주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 연대 그때 간다 그러면은 1.5 이상 벗어나면 사실 좀 힘들어요. 거기는. 그래서 보통 한 5등급 넘어갔다. 그럼 사실은 이제 중위권 대학으로 학종을 쓰기 좀 힘들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아이들은 뭐 내신이 뭐 3등급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막 나는 지금 뭐 3점 몇 등 나왔어요. 뭐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학종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위권 대학이 안 되는 거지 뭐 중위권 대학은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성적이 너무 나쁜 학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신 성적이 뭐 5등급 밖으로 나갔다, 뭐 6등급 나갔다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은 아예 나는 내신 안 되니까 내신 대비를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내신이 안 좋은 학생이, 그래서 학종으로 가기 힘든 학생이 중위권이나 상위권 대학을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학종이 뭐 다 학종으로 모든 걸 다 뽑는 건 아니니까. 일단 수능 있지 않습니까? 수능 잘 봐버리면 중위권, 상위권 대학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논술이 있어요. 논술이 요즘에 자꾸 인원수 축소하고 폐지를 하는 학교들이 좀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2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는 논술은 남아있을 것 같고, 상위권 대학에 자꾸 논술 없어요. 서울대는 이미 오래전에 없앴고, 고대가 몇 년 전에 없앴고, 연세대학교가 논술을 없앤다는 얘기가 지금 공교원에 나오고 있어요. 요번에 그 연세대 시험 보러 갔던 친구가, 논술 갔던 친구가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술 없애버리겠다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중위권 대학들은 논술은 없애지는 않지는 않을까. 줄인다 하더라도. 그래서 논술 전형은 남아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조금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은 수능과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겠고, 이때 뭐 수능은 당연히 이제 잘 봐야 되니까 내신 준비하면서 수능 준비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또 수능 준비는 내신 준비하면서 하게 되면 2년을 2학년 때 한 번, 3학년 때 2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내신 대비하면서 수능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논술이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막 몰아생기 다 공부해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나왔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굉장히 어렸었죠. 근데 이제 그게 사교육을 조장한다 그래갖고 교육부에서 선행학습 금지법 그래갖고 그렇게 내지 말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거를 갖다 어기게 되면은 각 대학에 불이익을 줘요. 지원금을 삭감한다거나 정원을 갖다 제한해 버린다거나. 그래서 요즘에는 논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수능 준비만 잘 돼 있으면은 논술 준비는 특별하게 더 이상 뭐 많이 해야 할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그냥 이렇게 서술형으로 쓴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준비하는 것이 논술 준비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은. 그리고 그 논술은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게 문제입니다. 논술 시험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근데 이게 최저 학력 기준에 못 미쳐갖고 제가 이제 저하고 논술 공부했던 학생들의 대부분은 거의 제가 보니까 반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최저를 못 맞춰갖고 논술 시험을 못 보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이 중상위권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수능 준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2학년 1학기 끝나고 2학기 때 이제 내신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내신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3학년 때 올라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수능 과목을 공부를 할 겁니다. 보통 아마 원 과목, 투 과목은 이제 서울대 정도 진입하는 학생들이 하는 거니까 과학 원 과목, 두 과목 정도를 선택해서 할 거고 자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할 수 있겠다는 것을 선택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 투 과목을 겨울방학 때부터 보통 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학년 때까지는 이제 내신 준비하면서 이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과학 투는 선행을 잘 안 해요. 반을 개설해도 폐강이 돼버리고 그래서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과학 투 과목을 선행을 시작을 해요. 그게 일반적인 거고 그때 시작해도 늦지는 않고요. 겨울방학 동안에 그러니까 3학년 되는 겨울방학 동안에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 내신 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 학생이나 하위권 학생들은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논술 대비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 수학 논술 같은 경우는 미리 시작을 해야 되지만 과학 논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준비가 논술 준비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고요. 그럼 이때는 뭘 할 거냐면은 그 어떤 학교에서 그 논술 채점 기준이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그걸 보면은 그런 항목이 있어요. 뭐 이게 정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채점 기준 뭐 이런 단어를 쓰면 몇 점, 안 쓰면 감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답안 작성 정도에 따라서 가산점을 플러스 마이너스 1점을 주겠다. 그러니까 정답은 다 맞았는데 답안이 얼마나 잘 썼는지, 그걸 얼마나 잘 썼는지에 따라서 잘 썼으면 가산점 플러스 1점을 주고 좀 답은 맞았지만 글이 좀 이상해 그러면 감점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논술 시험 문제가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글을 이제 얼마나 잘 써내느냐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훈련을 조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데 수능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논술 문제는 그런 데서 가끔가다 문제가 나와요. 올해도 어떤 학교에서 그런 걸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가지고서 하는 이제 수업을 해야 되고 시간은 오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과학은. 그래서 보통 이제 8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8, 9, 10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해서 그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면 뭐 잘하는 친구든 못하는 친구든 무난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화학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화학원이라는 과목이 이제 2학년 때 배웠는데 이게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하고는 그 난이도가 비교가 되지 않아요. 물론 화학원뿐만 아니라 물리원, 생물원, 지하학원이 통합과학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게 이과 전문 교과 과목이다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학원은 또 다른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보다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각 과목이 단원이 있잖아요, 단원. 근데 이게 단원의 연계성이 상당히 높은 과목입니다, 화학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단원 내용을 모르면 뒷단원 내용을 모르면 꼭 수학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생물이나 지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단원이 바뀌면 딱딱 끊어지는데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앞단원 모른다고 뒷단원 모른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원 같은 경우는 내신 들어갈 때 중간고사를 갖다 못 봤다 그러면 기말고사도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앞단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게 쭉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가 크게 통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뇌가 참 특이해가지고 말이죠.
사람은 어떤 걸 기억하면 시간 지나면 까먹지 않습니까? 이제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그거를 갖다 실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서 만든 그래프인데, 자, 예를 들어서 공부를 딱 한 다음에 이때 20분이 지나면은 42%를 까먹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 단어를 외웠는데 20분 지나면 42개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시간이 지나면은 56%가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수업을 딱 끝나고 집에 가면서 막 까먹기 시작하는 거고, 집에 도착하면 반 이상이 없어진 상황이 되는 거죠. 6일이 지나면 무려 75%가 없어진답니다. 사람의 뇌가 이렇다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고. 근데 6일이 이게 보통 이제 일주일인데, 저희 학원에서 과학 수업 일주일에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주에 배웠던 거 일주일에 있다 오게 되면 머릿속에 남은 건 별로 없다는 거고, 화학은 연계가 되는 과목인데 앞부분의 내용이 기억이 안 되면, 수학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음 수업 나가기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화학 공부할 때 상당히 골치가 아팠었어요. 종강하는 날 저는 종강해서 기분이 좋은데 저만 종강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은 종강하는 날 배운 거 외에는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듣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사람의 뇌가 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 학습을 하면, 복습을 하게 되면, 똑같은 걸 해야 되는가, 똑같은 거 복습을 하게 되면은 기억이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져요. 까먹는 정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기억률 그래프가 되는데,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고요. 반복을 많이 할수록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몇 달, 심지어는 몇 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착안해갖고 수업 시간에 수업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학원에서 테스트를 보지 않습니까? 저는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을 반복을 시킬 건데, 자, 잠깐만요. 그 전에 요거 잠깐만 드릴게요. 그 요즘에 뇌과학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이제 이렇게 되는가를 갖다가 나름대로 이제 과학자들이 알아내는데, 그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뇌에 보면은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가 있는데,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 중에 해마라고 해서 단기 기억 저장 장소가 있고, 대뇌 피질그라고 장기 기억 저장 장소가 있어요. 이때 어떤 정보가 뇌로 들어가게 되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단어 100개를 갖다 외웠다고 치면은 여기하고 이게 들어가는데, 요 해마에는 100개가 다 들어간대요. 근데 문제는 얘는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 장기 기억 저장소에 기억이 저장됐으면 그러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건데 뭐가 문제냐 하겠지만, 얘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단어 100개를 갖다가 외우지 않습니까? 얘는 다 외우는데 얘는 100개가 다 안 들어간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5개 정도.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 여기는 싹 사라진 거고 여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장기 기억 저장 장소에 100개 단어를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100개의 기억 단어를 집어넣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을 시키라는 거예요. 반복. 똑같은 걸 계속. 그래서 저는 공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반복 학습을 통해서 대뇌 피질의 장기 기억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 학습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반복 학습을 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3일 이상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테스트가, 물론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의 이제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필수 개념 누적 3회 반복 테스트 그래갖고 화학을 공부할 때 있어서 꼭 필요한 개념들을 테스트를 보는데, 보통 학원에서는 테스트 볼 때 전주 배웠던 것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주 배웠던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전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주차에 배웠던 거는 없으니까 테스트가 없겠지만 2주차에는 당연히 1주차 테스트 볼 거고, 3주차에는 1주차, 2주차 테스트를 보고, 4주차에는 1, 2, 3주차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5주차에는 2, 3, 4주 테스트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1주차를 3번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면 모든 내용을 다 3번씩 반복해갖고 테스트를 보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답만 외우는 거 아니냐. 1, 2, 3, 4, 5번에 번호만 외우면 뭔 의미가 있겠냐,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만든 테스트지는 이렇게 생겼대요. 요거는 이제 1, 2, 3, 4 번호 찾는 게 아니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외워야 되는 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수학의 공식에 해당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화학원 3단원에서, 만약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게 되면 이 테스트 볼 건데, 어떤 학생이 실제로 봤던 테스트이고요. 여기 보면 그림도 많고요. 꼭 외워야 되는 걸 직접 손으로 쓰게 해놨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 사실은 제가 3번을 똑같은 걸 반복을 하는데,
그럼 누적을 계속 해가지고서 반복을 횟수를 늘리면 더 좋으니까 계속 누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뭘 3번씩만 보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시험보다 끝날 수도 있고 학생들이 테스트장이 많아버리면 배째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3회씩 반복을 하는 게 좋을 거고. 예를 들어서 1주차 때 여기 배웠으면은 일단 요거 다음 주 보고, 그 다음 2주차 때 요거 배웠으면은 그 다음 주에는 얘하고 얘 보고, 3주차 때 요거 배웠으면은 그 다음 주에는 요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요거 배웠으면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한다는 거고요. 요 테스트 결과는 어머니들한테 이제 카톡을 통해서 발송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 테스트를 통해서 했던 작업은 어떤 거였냐면 머릿속에다가 집어넣는 작업을 한 거고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느냐면 그건 또 아니에요.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서 문제로 발현을 하려면 또 다른 단계가 필요합니다. 적용력, 응용력이 또 키워져야 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고, 그거는 뭘로 해야 되겠나요? 당연히 문제풀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끄집어내는 훈련, 이제 문제풀이 단계로 넘어가고, 이게 제가 보통 이제 수업을 할 때는 겨울방학 동안에 빠르게 내용 정리를 한 바퀴를 돌 겁니다. 그때 이걸 같이 병행해서 애들 머릿속에 막 집어넣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갔으니까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고3이 1년 동안 하는 게 뭐냐면은 머릿속에 들은 지식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요즘에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갖고 적용력, 그 다음에 특히 응용력이 필요한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월달부터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고. 자, 그래서 문제풀이하는데 문제풀이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꼭 나오는 문제들만 발췌를 해가지고 비슷한 문제를 계속 3번씩 반복해서 풀릴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시험을 잘 보고 싶냐. 내용 외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건 기본이고요. 문제를 외워야 됩니다. 문제를 뭘 외우는데. 그러니까 그 아까 손준이라는 그 양반이 30분 동안에 15문제밖에 못 풀었다. 요즘에 시험 문제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갖고 문제를 못 풀어요. 수능이 그 양반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실력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안에 얼마나 빨리 푸는가를 그 테스트하는 거다. 그저 수학에서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올림피아드 나갔던 친구가 수학 국제올림피아드 나갔던 친구가 학교 내신 시험을 잘 볼 것 같느냐 하고 물어보면 잘 못 본답니다. 올림피아드 시험은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거든요.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짧은 시간 동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훈련해야 돼요. 그래도 요즘 수능이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애들의 실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거 맞냐. 제가 어렵다고 하는 게 그래요. 저도 사실은 30분 딱 정해놓고 문제 풀려고 그러면 다 못 풀겠더라고요. 그래서 맨 뒤에 뭐 한 2문제는 막 찍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대부분 학생들이 과학 같은 게 20문제 중에서 20문제 다 풀고 나온 친구는 없어요. 맨 뒤에 문제 한두 개는 찍고 나와버리고 맞으면 좋고 못 맞으면 안 되는 거고. 문제는 내신도 그래요. 내신도 시간이 한 50분 주는데 50분 동안에 시험 문제를 다 풀고 나온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어려워서도 그렇게 됐지만 문항사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적용력, 응용력도 중요한데 빨리 푸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문제를 외워야 돼요. 문제를 외운다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원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원리가 이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이걸 건너뛰기를 해야 돼요. 땅땅 건너뛰어가지고 단계수를 생각의 단계를 줄여야지만 빠르게 푸는 거고,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이런 자료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다를 즉각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를 외우라는 거고, 그럼 문제를 외우는 방법은 또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테스트 볼 때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했듯이 문제도 똑같은 걸 반복하면 또 사실 의미는 없으니까 비슷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려나가는, 그래서 적용력, 응용력 키우고 빠른 시간에 푸는 그런 훈련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3월부터는 이제 내신 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조금 이따 수학생님 나오셔가지고 말씀드릴게요.